자, 그러면 이제 7년 전쟁 관련된 내용을 계속 좀 얘기해 볼게요. 자, 7년 전쟁은 한편으로 그 오스트리아 술레젠 터널, 프로이센의 사격을 꺾으려고 하는 한편, 꺾으려는 프랑스의 러시아의 동조,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 쟁탈전이 이중의 내용을 지닌 거다. 아까 이제 식민지 쟁탈전과 관련돼서 프랑스 인디안 전쟁이 같이 일어났다고 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7년 전쟁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7년 전쟁하면 마치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포이센만 싸운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여기 내용 보시면 프랑스도 싸우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싸우고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그다음에 이제 그 포이센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들뿐만 들도 같이 싸웠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포이센 제외한 또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예. 그래갖고 실제 7년 전쟁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단지 술래지한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서 일종의 국제전 성격이 있어요. 국제전 성격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대 세력에 대해서 포이드는 기민하게 이제 전투를 전개했다. 3대 1로 이제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초창기 때는 좀 먹혀들었어. 각계격파죠. 예, 한 곳에 모이기 전에 빨리 병력을 하나씩 격파를 해갖고 다른 곳에 쳐들어오면 또 격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프랑스군을 누스바 전투에서 격파하고요. 오스트리아군을 로이테 전투에서 격파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을 조른도프까지 격파해요. 자, 요 전투 초기 전투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 그런데 이제 1759년부터 이제 다시 패배로 돌아가.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코네스토프 발음하기도 힘드네. 코네우스 도노프 전투에서 참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도가 바로 앞에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 영국은 그 당시 이제 식민지 전쟁에 정신이 빠져 있어갖고 재정적 지원만 해요. 네. 물론 이제 하노버를 좀 보호해준다고 약간의 군대 정도는 파견했지만 그렇게 도움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주로 재정적 지원만 했다. 근데 포에든 2세가 이제 좀 운이 좋은 게 러시아에서 이제 일어났죠. 이 운이 1762년에 여제였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누가 즉위하냐면 포에든을 숭배했던 포트 3세가 즉위하게 돼요. 포트 3세. 이 사람은 이제 그 포트도의 그 뭐냐면 외손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포트도 이제 외손자인데 약간 정신이 좀 오락가해요. 예, 오락가하고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황제인데 불구하고 예전부터 좀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독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 이제 포트로 프리드니를 거의 숭배하는 강신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즉위하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를 다 철수시켜 버린 거야. 예. 자, 근데 이 사람이 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좀 약간 멍청하고 친독일 정책을 폈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군대들이 이제 젊은 장교들이 불만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장교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실제 즉위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밖에. 그리고 나서 포트 3세 다음에 즉위한 사람이 이 포트 3세 부인이었던 에카테르 여자거든요. 예, 에카테르 2세죠. 예, 그 사람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하여튼 그는 러시아군을 철수시키고 포유세인과 강을 체결했다. 자, 일단 이제 한숨을 났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나서 포유세 위협했던 동맹관계 무너지고 그 전쟁에 지쳤던 교전국들이 후 베르투스 브루크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포유세의 술래지안을 확인하고 전쟁을 종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본토에서 유럽 본토에서 7년전이 있을 때 식민지 전쟁도 같이 있었죠. 여기 이제 그 뭐냐면 그 여러분도 앞에서 언급했던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죠. 자, 이 프렌치 인디안 전쟁인데 이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해. 예. 그래갖고 제가 이걸 기본 강의 교재에서 찾아가지고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프렌치 인디안 전쟁을 좀 정리를 했어요, 제가요.
예. 그 프렌치 인디안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그 7년 전쟁 와중에 싸웠던 전쟁인데요. 자, 이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오하이오가 있어요. 그 프랑스와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부근에 오하이오 지역이 있는데 이 오하이오 지역을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가 대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싸우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군이 인디언을 끌어들여서 같이 싸웠기 때문에 프랑스 인디언 전쟁을 부르게 되는데 자, 영국군도 마찬가지로 인디언을 같이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퀘벡 전투에서 결국에는 프랑스군을 이제 항복시키고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프라이시 전투가 있었어. 예, 프라이시 전투. 그래서 클라이브가 프랑스군을 격파했죠. 요번에 기축과 관련돼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인도나 그 당시 캐나다 쪽에서 북미 지역에서 영국군이 다 승리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을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 파리 조약을 체결하게 돼. 1763년에. 그래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캐나다 지역이 영국에 넘어가게 되죠. 그 영국령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시비강 서쪽에 루이지애나 지역이 스페인으로 하향하게 돼요.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고 식민지인들이 이제 그 단계 필요성을 형성하고 그 중상주의 정책 가세 정책에 맞서서 미국 동료의 배경을 제공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렌치 인디언 전쟁 때 미국인들, 그러니까 그때 식민지인들이 영국을 위해서 많이 참여했어. 예, 그때 조지 워싱턴도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 영국 그 영국군으로 참여하게 됐고, 근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온 것은 오히려 영국 본국의 차별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에레기니 산맥 그 서쪽도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느슨하게 중상주의 펼쳤는데 예, 타이트하게 이제 중상주의 가세 정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느낀 거야. 이 영국은 우리나라 조국이 아니다. 우리가 단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의식이 형성된 거야. 예. 그래서 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 미국 독립혁명의 어떤 배경으로 또 제공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 그 내용을 좀 얘기해 볼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서기에서 있는 내용을 볼게요. 자, 한편 해상과 식민지에 처음 영국인들이 불렸으나 유능하고 정력적인 피터 내각이 들었으면서 인도에서 그 카리브해와 북미 대륙에서 영국은 프랑스에 승리하여 식민지 쟁탈전에 최종적인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7년 전쟁의 종료가 더불어 영국, 프랑스, 그 에스파냐 사이에 체결된 파리 조약. 여기 이제 파리 조약이 있는데 주의할 건이 파리 조약은 7년 전쟁하고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했던 뭐하고 관련된 프랑스 인디언 전쟁하고 네. 7년 전쟁은 앞에서 이게 후 베르투스크 브루크 조약이 있죠. 요거는 7년 전쟁에 관련된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야. 예전에 기출 나왔는데 어떤 분은 이걸 꼭 7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있대요. 파리 조약은 7년 전쟁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예. 7년 전에 연계됐던 식민 전쟁하고 관련된 거지. 예. 그 내용들을 좀 볼게요. 그 내용들이 예전에 한번 그 기출 예문으로 나왔죠. 첫 번째로 뭐냐면 자,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캐나다와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과 서인도 제도 일부 그리고 서아프리카 기지를 얻고 그 다음에 에스파냐로부터 플로리다를 얻었죠. 그리고 에스파냐는 그 대신에 프랑스부터 누이지에라를 얻었어요. 예. 이 누이지에라는 지금은 조그만 주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엔 되게 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보면 이제 뉴올리언스라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 뉴올리언스 지역이 누이지 누이질라의 어떤 그 주요 도시였어요. 지도를 좀 보여주는데 그다음 여기 미국이 대륙이 있으면 이쪽이 영국령이었고 이쪽이 누이질랜드였어요. 여기 나가는 항구가 그 당시 음, 뉴올리언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미시시피 강이 있거든요. 미시시피가 하구에 있는 곳이야.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여기 부근에 살았어요. 예. 여기 부고 나머지 그 북쪽 지역은 있죠. 예. 북쪽 지역은 실제로 여기는 뭐 어, 그 프랑스 땅이긴 하지만 에스파냐는 뭐 프랑스 땅이긴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거예요. 주로 인디언들이 살았던 지역이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 지역이 처음에 에스파냐가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에스파냐, 스페인이 이제 그 당시 그 정복자들이 여기를 발견하고 사는데 실제로 뉴 올리언스에는 살지 않았던 땅이에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고 이 땅이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갔다가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게 돼요. 왔다 갔다 하죠. 프랑스와 스페인이 왔다 갔다 하는 땅인데 나중에 이것을 이제 뭐냐면 미국한테 팔아먹자. 예, 나폴레옹이. 일단 여기 멀리 떨어졌으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전쟁을 하는 도중이니까 전쟁 자금도 필요했던 거야. 네. 그래서 처음에 미국이 요청한 것은 요 노른자 땅이 누 올리언스만 요구했는데 그 나폴레옹이 차라리 이쪽 북쪽 땅까지 다 가져다. 그래서 이 루이지아나를 통째로 그냥 미국에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땅이 이 미국 땅이 됐는데 하여튼 미국은 당연히 운이 좋죠. 이렇게 싼 값으로 이제 또그 거대한 땅을 받고 자 그래서 일단 에스파냐 그 이제 프랑스 루이지아나 넘겨주고 게다가 이제 네 번째는 프랑스는 서인도 제도 일부와 어, 인도에서 약간의 교육지를 보유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북미 대륙가 인도에서 영국을 압도적인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세계적인 지도적인 상업 및 식민지 제국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죠. 예전에 스페인이 차지했던 그 지위를 영국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0년 동안 제2차 100년 전쟁이라고 하죠. 식민지 전쟁을 이 제2차 100년 전쟁을 그 파리 조약을 통해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왕조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약들이 맺어졌잖아요.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 조약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아우크스부르크 동맹 전쟁과 월남 전쟁. 네. 아우크스부르크 동맹 전쟁과 같이 있었던 식민지 전쟁이죠. 요거는 나이스파이크 조약을 통해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과 야인전 전쟁은 그 위트레트 조약이 있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있어요. 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인데 여기 1차, 2차 순례지 전쟁인데 원래 이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은 1차예요. 1차 순례지안 전쟁이죠. 예, 이렇게 보는데 이 1차 순례지안 전쟁을 맺고 나서 끝나고 나서요. 예, 드레스덴 조약을 이제 맺었죠. 예. 근데 또 한 번 이제 뭐냐면 전쟁을 했어. 잠깐 7년 전에 중간에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순례지안 회복을 위해서 한 번 또 포이센과 싸우게 되죠. 이게 이제 제2차 순례지안 전쟁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때도 이제 이기지 못하죠. 오스트리아 패배하고 물러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그 조약을 통해서 오스트리아 왕위 승전쟁을 통해서 에스 사페 조약과 그다음 드레스트 조약 이렇게 맺게 되고 그다음 베르니 조약 이렇게 근데 베르니 조약은 2차 순례지안 전쟁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 전쟁도 이제 에스 그 샤페 조약 관련된 내용이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영국하고 포유센이 동맹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게 때 했던 협약이 웨스튼 미스턴 협약이에요. 예, 요거. 그다음에 7년 전쟁. 앞에 1차, 2차 순례지연이 있었죠. 요걸 3차 순례지연 전쟁이라고 해요. 3차 순례지연. 예. 그러니까 7년 전쟁은 여러 곳에 있었어요. 이게 국제전이잖아요. 순례지연 문제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서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했기 때문에 여러 전쟁터가 있었지만 7년 전쟁의 주요 전쟁터가 순례지연이잖아요. 그래서 3차 순례지연 전쟁이라고 이제 대표 전쟁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후 베르투스크 부르크 조약 이렇게 맺고 앞에 이제 프랑스 인디안 전쟁 7년 전쟁 같이 나왔던 식민지 전쟁의 조약은 파리 조약이죠. 예.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쭉 해봤어요. 왕조 전쟁과 그때 체결된 조약 내용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개론설 넘어가서 7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로이센이 강대국에서 지휘는 이제 학군이 구축이 되는데 저는 이제 프로이센의 복구 작업, 예, 전후 복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 뒤부터는 프로이센의 업적, 내정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음. 그래서 프로이센 2세의 내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프로이센 2세의 내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첫 번째로 전화가 이제 심했던 지역, 전쟁 피해가 심했던 지역에 세금 면제하고 농민들에게 농기구와 종자를 무상으로 배급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그래서 운하나 도로, 교량을 건설하고 소택지를 개간해서 새로운 총력을 건설해서 신앙과 관계없이 수많은 이주민들을 유치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포르쉐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인구 많은 인구를 유치할 필요가 있었어요. 뭐 카톨릭교도든 뭐 유대인이든 아르메니든 하여튼 다 뭐냐면 어, 유치했죠. 세 번째 중상주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는 또는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강방하기라는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즉 보호관세를 설치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 증대와 자급자족을 위해서 낙후된 산업의 보호 육성을 힘썼다. 자, 네 번째로는 그 뽕나무 재배 같은 내용인데, 뭐 이건 별로 그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내용 볼게요. 포유새는 기후에 적합하지 않았던 뽕나무 재배를 장려하여 견직물 공업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별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군대와 관련 있는 다른 섬유공,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군복을 입는다든지, 그러면 섬유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런 섬유공업과 금속공업은 발달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고문을 없애고 사법개혁을 단행한 편.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상비군을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1차 폴란드 분할된 서프로이센 학대하고 영토를 통합을 했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서프로이센이 그 뭐냐면 이쪽으로 이제 그 프로이센 쪽으로 넘어가죠. 동프로이센은 이미 18세기 초반 때 넘어갔고요. 자, 그래서 프로이센 인구는 그의 즉위 당시에 300만 명에서 500명을 증가했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지적은 그를 대왕이라고 부르기엔 족한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이게 식량도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농업 발전이 그렇게 더뎠기 때문에 식량이 많이 늘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프레디 대왕이 고민을 했어. 그 많은 인구들, 늘어난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그래갖고 생각한 것이 감자예요. 이 감자가 신대륙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더울 때 이제 예전에 있잖아, 감자를 되게 안 좋아했어. 일단 못생겼고 어떤 뿌리에 있는 열매를 먹냐, 악마의 음식이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자는 주로 이제 뭐냐, 돼지들이나 먹이고 그런 이제 그 음식이었는데, 감자를 먹어본 이제 프리니가 되게 맛있거든. 담백하고. 그래서 이걸 요리해서 먹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냐, 구제할 수 있겠다. 감자가 조금만 심어도 다 뭐냐면 그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자 안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인식을 본치고자 어떻게 했냐면 감자를 아예 못 먹게 한 거야. 예. 그래서 상류 계층들만 먹게 해요. 딱. 그리고 감자밭에 사람들 이제 못 들어오게 군인들 배치시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또 못 먹게 하니까 또 먹고 싶어 하잖아. 그것도 자기 무시한다고 또 이제 상류 계층들이 사람들만 먹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싶어 하는 거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귀족들이 먹고 있는 감자가 어떤 건지 한번 맛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욕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몰래 이제 감자반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거기 지키는 군인들에게 그냥 들어오면 그냥 눈 감아 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야. 그래서 그 감자반에 들어가서 감자를 훔쳐가고 먹어봤거든. 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아, 이걸 왜 귀족들만 혼자 먹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일반 사람들이 감자를 먹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감자를 널리 보급시키는데 이 프리드니가 상당한 큰 공헌을 했어. 예.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자, 하여튼 프레디는 젊었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때문에 아버지하고 대입도 좀 많이 했고, 특히 계몽사상 복태를 홍보했어요. 예. 볼테를 홍보하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계몽 전제의 군주라고 자처하게 됐다. 그는 스스로 국가 제1의 공복이라고 칭하고 포츠당 궁전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정무에 전념했으며 간소한 생활 속에 그의 감독에 눈초리는 행정기구 말단까지, 그리고 국토의 구석구석까지 미쳤다. 그는 젊어서 밤 마키아벨
요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렇게 해서 저술했는데 웃긴 거죠. 이 마키아벨리 군주가 그 반 마키아벨리로 썼어. 반 마키아벨리로. 근데 막상 이제 잘 집권하고 나선 거의 이제 뭐냐면 마키아벨리 군주에 입각해서 행동했죠. 자, 그래서 저술하였으나 그의 외교와 군사 행동은 이 마키아벨리의 포범이나 다름없었고 그의 본질은 가부장적인 어떤 성격을 지닌 절대적인 전쟁 절대군주였다. 그래서 포르쉐는 군국주의 국가면서 관료적인 절대 왕정 국가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마키아벨리온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요. 음. 자, 여기 마키아벨리인데 젊었을 때 쓴 거예요. 자, 국민의 행복은 군주가 어떤 이익보다 중요하다. 군주의 어떤 이익보다 중요하다. 생각건데 군주는 결국 자기 백성들의 절대적 주인이 아니라 국가 제1의 공복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의 안정 및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두본을 내세워 자신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하나의 공동이해로 합칠 필요성을 느낄 뿐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마키아벨리론에 반대해 갖고 썼는데 막상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마키아벨리 신봉하게 된 거야. 예, 그랬다 정치를 하고 지금 약간 586하고 좀 비슷한 그런 케이스죠. 약간 예. 자, 하여튼 그는 그 군대 지휘자로서 토지 귀족층을 국가의 근간으로 생각했고 그들은 농노에 대한 지배권을 강한 반면 중산 계급이 이해를 하지 못했고 멸시했다. 윤커 계급들이 멸시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제가 말하려면 했네. 윤코 계급들이 무시한 게 아니라 푸르딩이가 무시한 거네. 그말 뜻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농노 지배권을 강한 한 반면 중산 계급이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했다. 예. 그가 이제 그러니까 푸르딩이네요. 그는 당대는 물론 그 후대에도 가장 위대한 정형적인 예국적인 독일이었고 독일 공주의 모범이었으나 프랑스 문화에 심취하여 프랑스어로 글 쓰고 그 당시 이제 불어로 글 쓴 거는 불어로 이제 일상생활하고 이제 했던 거는 독일 군주뿐만 아니라 이 프로이덴 2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배층이 다 그랬어요. 예. 그뭐 러시아 귀족들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불어는 그 당시 상류층의 언어였어요. 예. 불어를 써야지 미쳐나간 것들과 좀 차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불어를 많이 썼어. 그래서 지금 재벌들이 이제 뭐 영어 쓰는 것처럼 집에서 비슷해요. 그래서 그해 말년에 일어난 독일 문학의 새로운 움직임, 질풍과 노동의 노동운동 있죠? 예,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자, 이건 뭐 질풍 노동의식인데, 요거는 뒤에 이제 문학할 때, 문학할 때 이제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또 진행을 하죠. 예, 잠깐만 이게 서강자 내용이 없네요. 예, 찾아보니까 없어. 서강자 내용이. 서강자가 이제 동유럽 쪽은 별로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자 요거 넘어고 가기 전에 잠깐 뭐 강독할 게 있는데 뭐냐 교과서 내용을 좀 강독을 할게요. 자 교과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교과서 그 133페이지 비상교과서 내용을 펴볼게요. 자, 절대왕정과 유럽의 전쟁을 볼게요. 대개 이 절대왕정 유럽 전쟁에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절대왕정 시기 때 수많은 왕조 전쟁과 그다음에 종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대개 17세기, 18세기 때 이런 전쟁들을 겪으면서 유럽은 그 당시 군사 기술이라든지 무기가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양 무기도 개선이 됐고, 그래서 그 예전에 중국에서도 하양 무기들이 오히려 그 유럽에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개선된 시기가 17세기, 18세기야. 그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서양의 군사력이 동양의 군사력을 능가하게 돼요. 능가하게 돼요. 자, 요 내용들 한번 읽어보고, 요 자세한 내용은 서강자에 있어요. 서강자까지 읽기에는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냥 교과서 내용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17, 18세기에 거쳐고 서양의 어떤 무기 발달과 전략 전술의 발달 이런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서강자 내용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절대왕정 시기, 특히 17세기에는 유럽 전역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4년에 불과할 정도 많은 전쟁이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 군사적인 경쟁이 지속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군사 기술을 크게 발전했다. 자, 이러한 군사 기술의 발전이 절대왕정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 자, 군사 무기의 변화를 볼게요. 거기 보면 17, 18세기 때 유럽에서 국가는 군대 규모가 크게 증가했는데 100년 전쟁이 끝난 무렵에 1만 5천 명이 불과했던 프랑스 군대가 17세기 말에는 30만 명이 육박했죠. 18세기 초에는 65만 명이 늘었다. 물론 이제 이런 병력은 상비군도 있지만 용병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군사 무기 변화 볼게요. 자, 16세기 유럽에서는 중국에 들어온 하약으로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용되었다. 16세기 유럽에서 그제 전쟁에서 주요 군사는 중무장 공공기사가 아닌 하약 무기로 그 무장한 그 직업 보병대 상비군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하약 무기로 대포가 사용되다가 점차 손에 들 수 있는 하승총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하승총을 머스켓이라고 하죠. 머스켓. 예. 그래서 심지에다 하약을 넣고 이게 쟁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총알을 넣고 쏘는 방식이죠. 예. 근데 이 하승총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총은 장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예. 그러니까 빨리 장전해도 한 발 쏘는데 30초, 40초 이 정도 걸리거든요.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 군대들을 이제 배치할 때 세열로 배치해요. 세열로. 예. 그래갖고 한 열이 쭉 쏘면 뒤에서 쏘고 그 다음에 뒤에 가갖고 장정하고 그 시간에 또 뒤에는 어디 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게 네덜란드 군대에서 이제 만들었던 방식인데 이것이 전국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에스파냐 군대에게 이제 승리를 거뒀죠. 네덜란드 군대가 하여튼 이 방식이 유럽의 전역적으로 전반적으로 확대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싸웠냐면 보통 그 하승총을 갖고 있는 머스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다 자기 돈을 사야 되기 때문에 되게 용병들은 가난한 용병들은 어떤 식으로 싸웠냐면 일단 방진을 쳐요. 이렇게 방진을. 이 방진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그 방진을 치고 방진의 앞부분에는 쭉 뭐냐면 장창을 갖고 있는 파이크죠. 장창병도 있어요. 파이크병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에서 파이크병의 옆에 뭐가 있냐면 머스켓 이런 그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점진하는 조금씩 점진해 갖고 싸우는 방식이겠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술 형태가 등장을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요새의 변화를 보자. 자, 하향 무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성과 요새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하향 무기의 공격을 받기 위해서 이제 흑벽을 비스듬하게 다져 보이는 볼을 세우고요. 예. 다른 볼에게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 볼 각진 형태로 뭐냐면 만들었다. 이 볼은 여기 성이 있으면 각각에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각각의 그 진을 설치했고 적이초도면 사방을 공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성벽을 세울 때도 이렇게 예전 반듯하게 세우지 않았어. 반듯하면 대포를 맞으면 무너지죠. 그러니까 비스듬히 하는 거야. 비스듬히 많으면 각도에 의해서 이게 충격이 반 정도 이제 뭐냐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대포를 맞을 때 그 충격을 흡수를 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성벽조차도 낮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높게 만들면 어떻게 됐어요? 예, 쉽게 맞을 수 있죠. 그래서 낮게 만졌다. 그래서 이런 총포에 대응해서 이런 성벽도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적군이 침입하기 어렵도록 성주의 연못을 봤고요. 이걸 해자라고 하죠. 보통 이런 것들. 해자는 뭐 예전에도 있었고, 자, 하여튼 이런 요소는 부의 개수만큼 꼭지점을 가진 별 모양을 가지고 있는 별 모양 요새라고 한다. 예. 이게 보로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방을 해절하면서 그 뭐냐면 적군의 공격을 막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성벽을 둘러싼 성벽 그대로 놔두고 이런 식으로 볼을 활용한 방법을 했고 성벽도 낮췄다는 거 이런 거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 군주들은 그 하기약과 상비군 고용과 유지, 대규모 요새 건축 등 권력을 중앙 집중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재정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강제에서도 이런 국가들 재정 군사 국가라고 하죠.
자, 그 결과 그 늘어난 행정처리와 재정관리에 필요한 관료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자, 효율적인 세금 징수로 체제와 전문적인 군사력, 강력한 중앙군사 집권적인 행정기구는 유럽의 근대 국가의 모습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16세기 때, 17세기 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때 만들어진 이런 총포효들은 교류를 통해서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게 전파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고 포유세 흥기를 볼게요. 포유세 흥기. 포유세 흥기를 봤죠? 예. 제가 이제 이걸 다 읽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오스트리아를 봐야 되겠네. 예. 오스트리아를. 자, 오스트리아 보죠. 자, 오스트리아는 실레지안을 이제 상실하고 나서 여전히 중요한 그 중요의 강대국이었다. 그 영토는 강대했고 산재돼 있어요. 왜냐하면 혼인관계를 통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영토를 모았기 때문에 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되게 이질적인 민족과 주민들 구성되어 있어서 그 견고한 통일성이 없었죠. 7년 전쟁 후에 마리아 테레지가 개혁을 시도했으나 거기에는 카톨릭 신앙심이 두터운 기부인으로서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 계몽 전제의 군주로서 진지하게 오스트리아 전반적인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은 요제프 2세예요. 요제프 2세. 자, 그는 마리아 테레지 장남인데 이 마리아 테레지가 뭐랄까 좀 뭐랄까 자식 농사를 많이 뒀다고 할까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생산을 했어. 그래갖고 아들이 5명이고 딸이 7명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매년마다 임신했다고 그러고 애 낳고 임신하고 애 낳고 임신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이제 그 마리아 테레지의 그 막내딸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 죽었던 마리아 그 앙뚜아네트가 마리아 테레지의 그 막내딸이야. 막내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그럼 마리아 테레지의 장남으로서 부친 프렌치가 사망하자, 자, 이 제의를 계승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마리아 테레지가 황제에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술레이지안이 이제 공격할 때 그 토이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은 왜 여자를 황제 위에 올리냐 따지니까 마리아 테레지가 그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이 끝나고 나서 자기 그 뭐냐면 그 남편이었던 이 프렌치를 황제로 올려놨어요. 황제에 올려놓고 자기는 퇴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부터 이제 뭐냐면 황제 위로 계승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한테 계승이 된 거야. 예, 아버지부터. 자, 그래야지 예전에 이제 간수법, 그러니까 뭐죠? 이 간수법 아까 전에 살리카법에 맞죠. 부계 혈통의 남자들만 황제가 될 수 있다,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정통이 맞잖아요. 자, 하여튼 그 당시 모왕이었던 그 어머니 왕이었던 생존했던 그 뜻을 펼치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부터 계승은 했지만 어머니가 살아있잖아. 그 어머니가 물러났지만 전황제였잖아. 영향력도 막강하고. 그러니까 1780년대 마리아 테레지가 이제 사망하자 요제프 2세는 이성의 시대에 적합한 제방개혁을 착수하죠. 예. 그래서 농노를 해방하고 평등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사형과 공을 폐지하고요.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교육의 보급에 힘썼다. 자, 이게 이제 이 요제프 2세의 뭐냐면 개혁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한계가 있어. 일단 왜 어떤 한계가 있냐? 일단 귀족들이 이런 정책에 되게 싫어해. 맨 중앙 집권화 정책이고 그러니까 또 농노를 또 해방하고 하니까 그리고 전 인구 중에 4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독일인을 중심으로 전 영토를 통합하고 중앙 집권 강한 정책 또한 그 당시 이제 이질적인 민족과 주민들의 반항을 부르죠. 그 안에 뭐 체코인도 있고 헝가리인도 있고 등등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뭐랄까요? 그 오스트리아 한계야. 오스트리아는 다양한 이민족들 구성됐기 통일적인 제국을 건설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19세기 때 민족주의가 이제 확산되니까 이 민족주의를 되게 두려워했어요.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왜냐면 민족주의가 한 번 돌면 제국이 무너지거든. 각 민족들이 분리독립한다고 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테네가 민족주의를 막 탄압했던 배경이 그런 이유인데 하여튼 자, 그리하여 당시에 가장 참되고 진지한 계몽군이었던 요제프 2세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모비명을 작성했다. 가장 훌륭한 의도를 가졌으나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지 못한 요제프 2세가 잠들다. 자, 이런 거 보면 서계를 쓰신 분, 네, 그 분이 상당히 문학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있어. 아, 가끔 이런 거 넣어주면 좋긴 좋은데 이런 건 또 시험 문제 안 나오죠. 딱 보기에. 시험 문제 팩트 중심으로 나오니까 팩트 중심 받으세요. 예. 자, 러시아의 대두를 보자. 러시아의 대두. 제정 러시아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정 러시아는 근데 그 러시아가 이제 오랫동안 몽골족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몽골족 국가였던 그 키차크 왕국에 거의 이제 시다바리 좀 역할을 좀 하다가 거기에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2반 3세 때부터야. 야, 그래서 이 모스크바 대공국의 2반 3세가 몽골족의 지배를 받고 그 후에 등장한 이제 좀 뒤에요. 2반 3세지만 여러 명의 또 아들 그 왕들이 있었고 그 후에 2반 4세가 이어서 이제 근데 러시아 사회와 국가 기본 구조를 틀을 잡히게 돼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것이 첫 번째가 뭐냐 농노제를 기반으로 한 중심한 황제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였거든요. 첫 번째 그 목적분은 이게 목적 정책 목적이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2반 4세 또는 2반 4제라고 해요. 예.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황제권을 강화를 위해서 비밀 경찰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황제권에 이제 반항하는 귀족을 철저히 탄압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후에 이제 뭐 노마프 왕조라든지 뒤에 그 짜르 정권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정권이 등장하고도 계속 이어지죠. 이런 비밀 경찰 활동들, 뭐 KGB나 체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명 높죠. 두 번째는 구귀족을 배제하고 그에게 이제 봉사적 기족, 군사적 봉사를 제공하는 충실한 신하들에게 토지를 주어 신은 귀족층을 키워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농노제 강화 현상인데 세 번째로 새로이 획득한 강대한 지역으로 농민들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민들 이동을 자율 박탈, 농노를 강화했다. 그러니까 서울 때 서울이 막 농노제가 이제 무너지 시점에 이때는 농노제가 더 강화됐어. 예, 동료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러나 이 엘베강 동쪽 지역의 도시와 시민 계급이 몰락한 것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도시와 또 그 도시가 그 곡물과 목비 등에서 교육 시장이 이제 활기가 뛰고 토착상인들 활동도 활발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곡물하고 목비예요. 곡물은 우크라이나 지역 있죠.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 예전부터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우기에서 들어오고 목피는 이제 뒤에 있지만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시베리아 지역 있죠. 시베리아. 물론 이때는 본격적으로 시베리아를 이제 개척한 지역은 아니었지만 동쪽으로 계속 나가요. 얘네들이. 그래서 동쪽으로 나가서 거기에 이제 수렵들이 많으니까 이제 땅그 뭐야 숲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뭐냐면 모피 같은 걸 얻게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개척도 이 모피하고 관련돼 있어요. 모피를 얻기 위해서 계속 동진하다 보니까 이제 시베리아 지역을 장악을 해버린 거야. 예. 자, 근데 이제 이반 사세 이후에 잠시 제2 계승 훈련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폴란드도 이제 쳐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이제 안정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노마우프 왕조야. 그러니까 이반 사세 어떤 왕조냐면 노마우프 왕조죠. 그래서 이반 사세의 외척 가문이 노마우프 왕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이와 동시에 로마노프 왕조를 옹립한 신흥 귀족들이 신장을 했고요. 그다음 농노제가 강화되고 자영농민들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때 이제 무슨 난이 일어나냐면 스타칸 라진이라는 난이 나요. 이걸 스타판 라진이라고 또 읽어요. 스타판 라진. 여기는 스타칸 라진이죠. 스타칸 라진 난이 나. 네. 그래서 이때 이제 17세기 중반 정도 되는데 이때 제압을 했다. 예. 자,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또 17세기 통해서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근데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문맹이었고 몽골족이 오랫동안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아시아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후진 지역으로서 유럽 세계와 직접적인 접촉이 별로 없는 세계로 성장하였다. 자, 경제적으로는 유럽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으나 유럽과의 직접적인 거래 문호는 백해 부근의 아르한게리스 뿐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해나 뭐 이렇게 발트해 연안 지역을 진출을 못했고, 그 백해는 북해 쪽에 이제 좀 바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들은 대부분 부동항이에요. 그래서 부동항에서 얼지 않는 항구가 이제 하나 있었죠. 아르한게리스인데 여길 좀 외에는 통로가 없었어. 그래서 나중에 발트해 진출하려고 그 당시 이제 그 포르투 대제가 스웨덴과 한번 개판 싸운 거잖아요. 예. 자, 정치적으로는 스웨덴과 폴란드가 러시아의 유럽의 진출을 완곡하게 가로막고 있었다. 자, 이러한 러시아가 유럽 국가로 등장하게 된 것은 포르투 대제 때다. 자, 그래서 이제 포르투 대제는 그 전황제 페트로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귀족행위였던 데이지 신문지가 있어요. 제임스키 소브로. 거기에서 전황제 알렉사이, 그러니까 페트로 전에 있었던 알렉사이 두 번째 왕비 소생인 그 포트로를 황제로 이제 선출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포트로뿐만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공동황제라고 해서. 근데 얘네 둘이 다 어렸기 때문에 이복 누이였던 소피아가 친위대였던 스토리지를 지휘받고 섭정원 실권을 장악했어요. 예. 근데 소피아가 방종하고 스토리지가 막 놔두고 소피아가 스토리지 방종을 통제하지 못하고 소피아가 심지어는 자기가 좀 항제를 되고자 좀 넘겼죠. 설 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소피아를 수년에 유폐시켰어. 이제 약간 장성한 포트로가. 그리고 이제 공동 그 왕이 한 명 있었는데 얘는 일찍 죽고 그래서 단독 그 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고요. 뭐 이거는 뭐 집권 과정이니까 뭐 그냥 읽어보시고. 자, 젊은 포트는 실적에 가까운 장신이었고 총명하고 호기심이 왕성했으며 야생적이었다. 그는 전쟁 놀이를 되게 즐겼고 특히 배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가졌으며 형식적인 걸 싫어했고 궁정이나 교회 의식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예. 그래서 이제 친정 초기에 포틀러는 그의 전쟁 솜씨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트루크와 한번 싸워봤어요. 이제 실패했죠. 그래서 네덜란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네덜란드가 예전부터 이제 그 배를 많이 만들었어요. 예, 조선업이 발달됐죠. 그래서 도움을 함대를 만들어서 흑해 연안의 아조프에 승리를 했지만 곧바로 다시 트루크를 뺏겨요. 예, 그래서 트루크하고 이제 처음에 싸웠어. 그럼 왜 트루크하고 싸웠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러시아는 부동이 없잖아요. 얼지엄 항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남쪽은 흑기 쪽으로 내려가서 부동항을 얻으려고 했죠. 근데 그때까지 17세기 후반 때까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까지는 아직 투르크가 강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참모들이 조언도 있고 유럽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그 네덜란드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왜 투르크를 공격하냐? 북쪽도 있지 않냐? 북쪽 보니까 스웨덴인 거야. 스웨덴이 발트에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발트해 지역을 장악하면 내가 이제 서방으로 갈 수 있는 창을 마련할 수 있겠다. 부동을 얻을 수 있겠다 해갖고 초기 때는 이제 뭐냐면 트루크를 공격했지만 나중에는 어디 가냐 공격하면 그 스웨덴을 대상으로 공격을 해요. 예, 그 뒷부분 나오죠. 자, 하여튼 그 사람은 이제 유럽 여행을 많이 가는데 자신의 하사관 신분 다음에 하사관으로 순면을 감추고 수많은 수행과 더불어 유럽 시차를 여행을 떠났고요. 그럼 푸이든을 거쳐 네덜란드에 이르러서 수도 조선소에서 직공이라고 영국과 빈을 시찰하고 베네치아를 가는 도중 스트레이치는 이제 그 왕실 그 친위 부대인데 얘네들이 이제 힘이 강해지니까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 네. 그러니까 급격 귀국하고요. 포드는 반란자를 가차없이 처단하고 말썽거리였던 이제 왕실 친위 되었던 스트레이치를 해산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뭐냐 개혁 정치를 하게 되는데, 자,
요때 이제 개혁 정치를 한번 포트의 정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예, 크게 한번 큰 맥락을 뽑아보면 서구화 정책이 있어요. 러시아 간습과 풍습을 다 서구식으로 바꿔버린 거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토 확장이죠. 어디 뭘 찾기 위해서 부동항. 그래서 러시아는 되게 이 부동항을 찾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과 한번 붙죠. 북방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이어서 2차 마지막 때 이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스웨덴에서 뺏은 땅에다가 그 유럽식 도시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걸 상크트 페트로부르크라고 하죠. 예. 상크트 페트로부르크. 예, 발음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대충 그래요. 예. 근데 최근에 부르크란 말이 독일 말에서 상크트페트르그란드라고 또 이름을 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신흥 도시를 만들고 그다음 간료 기구를 개혁을 해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군사나 간료 기구를 하려면 재정도 필요하죠. 재정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역대 이제 뭐냐면 계몽군주처럼 절대 왕조 왕 전대 군주처럼 중상주의 정책을 하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이제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서계 순서대로. 첫 번째 볼 게 이제 서구화 정책이야. 이 서구화 정책.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는 서구화 정책 여기에서 찍어야 돼. 자 그는 생활 풍습이 서유가 그 생활과 풍습의 서유도파를 시작했다. 신하들 긴 수염을 깎게 하고 동양식 긴 이복을 서양식 옷으로 바꾸게 했으며 그 당시 이제 그 신하들이 수염을 길게 하는 그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제로 깎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걸 어긴 사람들은 수염세를 받게 했어요. 세금을 받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부인들에게 가슴이 패인 옷을 입고 무대에 출석하여 술을 마시겠다. 그 당시에는 가슴이 패인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죠. 예.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좀 약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좀 약간 가슴을 보이게 하는데 아마 이게 서구의 예식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런 젊은 러시아인들이 유럽을 보내고 젊은 러시아인들 유럽에 보내고 유럽인들 초빙을 했으며 유럽 문화 특히 기술의 도입에 힘썼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각종 학교를 세워 유럽식 교육을 보고받는 힘썼고 사망 직전에 그 학소원을 설립하였다. 이런 내용이야. 이런 그 뭐냐 서구화 정책에 당연히 보수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음모를 철저히 응진하고 수도사들 포함한 교회 관계 인사들이 그의 개혁을 반대하는 거 보고 그 당시 이제 그 수자 대주교를 폐지하고 황제에 지배할 수 있는 종교회의를 퇴치시켰다. 그러니까 예전에 콘스탄티 대주교가 있었잖아. 수자 대주교를 아예 없애버린 거야. 그다음에 모스크바가 옮겼지만 하여튼 이런 거 없애고 황제가 진짜 지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동유럽 그 비잔틴 황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자 대주교 임명을 했지만 수자 대주교를 먼저 폐진하지 않았죠. 그래 뒀잖아요. 근데 황제가 이번에 그 포르투갈 황제는 아예 그냥 폐지시키고 자기가 그냥 종교회의를 통해서 지배하는 방식 바꿔요. 그래서 이로써 러시아와 교회는 국가에 더 밀착하게 되었다. 한편 이 러시아의 근대화를 둘러싸고 두 가지 방향이 일어나죠. 서유파와 슬라브파가 대립인데 이 때부터 조금씩 싹트게 돼요. 서유파는 서구의 근대화를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 슬라브파는 우리나라 정통에서 찾아야 된다. 뭐 그 내용인데 요거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트로는 러시아 근대와 더불어 그 직접 유럽과 저축할 수 있는 발트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서방으로 참고 서방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부동항을 이제 뭐냐면 찾을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발제를 지배했던 세력이 어디였냐면 스웨덴이죠. 그래서 스웨덴의 그때 왕이 칼 12세인데 나이가 어렸거든요. 오늘날만은 중3 정도 나이였는데 이 사람을 좀 우습게 봤나 봐. 그래서 공격했다가 1차 전쟁 때는 패. 그러다가 2차 전쟁 때 이겨요. 그래서
이 북방 전쟁은 1차와 2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자, 결국에는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뭐냐면 그 발트 연안의 항구를, 연안 지역을 확보하게 되죠. 자, 그럼 북방 전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스웨덴 왕으로 즉위하자 포틀로는 칼 12세가 이제 어린 나이로 스웨덴 왕으로 즉위하자 포틀로는 덴마크 및 폴란드와 동맹을 맺고 스웨덴과 전쟁을 시작했다. 이게 북방 전쟁이죠. 자, 그러나 칼은 위에도 유능하게 서울쳐 덴마크를 공격하여 굴복시키고 그 나르바의 강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했다. 그래서 1차 전투에는 패했어요. 그래서 칼은 계속 군대를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고 폴란드를 진격했으며 포트는 그 사이에 군비를 정비하고 군대를 강화해서 다시 2차 전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폴타보 전투에서 그 스웨덴군을 격파해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러시아가 승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죠. 자, 그 카는 투르크로 피난하여 러시아 사우드로 설득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노르와이 싸움에서 이제 전사를 했고요. 자, 일단 북방 전쟁에 승리한 그 러시아는 스웨덴과 니시탄트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얻게 되죠. 발트 연안 지역을 칼라리아, 잉글리아, 에스토니아, 리부니아. 이 에스토니아, 리부니아 지역은 이제 오늘날 그 발트 삼국 지역이에요. 자, 이걸 획득하고 대망의 서방으로부터 창고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포트로는 이러한 전략 속에 내방구의 그 점령지 얻은 새로운 영토에 있었던 내방구의 성페트로부르크라는 그라드라는 그걸 썼죠. 그래서 지금의 상크트 페트루스부르크 이렇게 이제 하고, 한때 이제 그 소련 때 레닌그라드라고 했죠. 이 지역을. 그래서 모스크바 대신에 새로운 수도로 삼았다. 그래서 한편 스웨덴은 발트에 지배했던 강대국의 지는 상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상크트 페테르부르크는 그, 그 유럽식으로 지어졌어요. 예, 유럽식으로. 거 가보시는 분들은 다 알 거야. 여기가 완전히 유럽식 건물로 다 뒤엎어 있어요. 그러니까 깔려 있어. 예, 유럽식 건물로. 근데 이제 도시는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농촌지로 들어가면 아예 러시아 풍경이 붙여요. 그래서 그 안은 서유럽풍인데 뒤에 이제 그 도시는 그 서유럽인데 나머지 지역은 다 러시아 풍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역만 그래요. 네, 유럽식으로 완전 계획 도시로 만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예, 북방전쟁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고, 잠깐만요. 이건 두 번째가 있고, 여기에 세 번째가 있죠. 상페트부르크 관련된 내용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는 지방행정개혁이야. 중앙행정개혁. 그러니까 보통 두 번째 유럽 여행에서 중앙과 지방의 행정 및 관료기구를 개혁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이에요. 자, 그는 전쟁으로 수도를 자주 비우게 됨으로써 그의 부재 중에 권력을 대항한 9명의 군사와 원로원을 창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무, 육해군, 상무, 사법, 색추리 등 9개 부서를 마련해서 국무를 관장하겠다. 자, 군사적 목적으로 군사구에 전국에 설치되고 이걸 토대로 지방행정구를 마련했으며 지사가 임명되어 중앙에 능률적이었던 수많은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일정한 수가 세대가 일정한 수의 신병을 공급하는 징병제도를 마련했고 각 군의 상관 학교를 세우는 동시에 모든 지주는 의무조, 문무의 간직을 맡아 국가의 봉사도 강화되었다. 귀족계급은 물론이지만 일부 지주층, 젠트리도, 여기 뭐 젠트리 표현이 좀 근데 국가에 대한 봉사를 요구되었으며 재산과 문벌이 없는 자도 일정한 지위에 도달하면 토지와 귀족의 칭호가 주어졌다. 자, 그래서 뭐 군사 얘네들은 이제 귀족이면서도 포리스인처럼 육군이나 해군에 복무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야 이들은 안전히 항쟁에 종속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방과 행정개혁, 군사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행정기구를 만들고 지방행정기구 같은 것도 중앙기구를 만들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이거 전쟁도 또 해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재정개혁을 해야 돼. 재정. 그래서 5번째 재정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과 개혁에 돈이 필요했다. 그래야 포트로는 화폐 가치를 저하시키고 모든 걸 세금에 부과했으며 새로운 세원을 위해 종래 인구세 대신에 인두세를 신설되었다. 자, 그러면 세금을 새롭게 거두려면 그냥 뭐냐면 국세 조사 과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국세 조사 과정에서 부동층인 농로를 기록되어 농로제는 양쪽으로 팽창해 있으며 간직자에 대한 토지의 하사 또한 어, 간직자에 대한 토지의 하사 또한 농로제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 보면 신분이 애매한 사람도 있어요. 예, 이게 농로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걸 부동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다 농로 기록을 해놓고 이걸 다시 관료들에게 나눠준 거야. 예, 그때 간직자들은 주로 누구겠어요? 그 귀족 계급이 있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얘네들의 군사적 복무나 돈 좀 뜯어내고 대신에 뭐냐면 토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농로를 하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6번째는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포트로의. 포트는 유럽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러시아 상업에 발전시키고자 했다. 중상주의 정책으로. 그래서 외국 기술자의 초빙, 면세와 영역 등 각종 특권의 제조업자에게 주어지고 보호관세로서 수입을 억제하고 공장주로서 공장의 노동력으로서 농로의 매매가 허용됐다. 그의 산업 육성 정책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나 이로부터 러시아 경제는 유럽 경제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 정책을 펼쳤던 그 포트로 대제가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자식 농사를 못 지었어. 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자식 농사를 못 지었거든요. 그 자식이 이제 항태제가 알렉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에게 얻은 자식인데 이 사람이 항태제 봉했는데 이 알렉사이가 약간 이제 그 포에드니 2세하고 비슷해 성향이. 자기 아버지를 싫어했고 그 아버지가 이제 군대를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어. 이 사람은 좀 문학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동성연애자였거든요. 그래서 동성연애 친구하고 같이 도망가기도 했어. 저 독일로. 그러다 다시 이제 아버지가 설득해서 귀국했는데 얘를 잡아서 국가 반란죄로 해갖고 그 사형 선고를 해요. 자기 친 아들을. 그래갖고 이제 풀어줄까 말까 사형시킬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형 직전에 하루 전에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죽게 돼. 감옥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알렉사이가 죽으니까 후계자가 없는 거죠. 얘가 외아들인데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포틀로가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이제 그 보통 남성 직계만이 상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황제는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남성 직계만이 그 황제를 상속할 수 있는데 남성뿐만 아니라 여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바꾼 거야 신령을 내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황제가 생전에 지목을 하면 그 남성 직계 외에도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왕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서 그 후에 포트르 대제 때 3명의 여제들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포트르 대제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왕이가 됐던 사람이 포트르 대제의 2번째 부인이었던 예카테린 1세예요. 예카테린 1세. 그리고 예카테린 1세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죽었던 알렉사이의 황태자 알렉사이의 그 장남이 또 즉위해야 돼요. 포트르 2세죠. 근데 그 사람은 3년 만에 죽고요. 그리고 나서 또 포트르 대제의 그 딸이죠. 딸이 즉위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아 잠깐만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구죠? 아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그 여제가 즉위하게 돼. 예. 그래서 그 여제가 즉위하고 나서 그다음에 포트 3세가 들어가게 되고 포트 3세가 또 쿠데타 물려나고 나서 에카트 2세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엘리자베트 그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읽어 볼게요. 자, 포트로 대제가 사망한 후에 37년간 제의를 둘러싸고 궁중혁명으로 어수선한 시대였다. 그래서 그동안 6명의 황제가 이제
굴체되고 7년 만 말기에 7년 말기에 프로이센에 대한 공격을 중지한 포토 3세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아까 지금 이 사람은 좀 약간 정신이 좀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사례되고 항우였던 그 부인이었던 에카테린 2세가 즉위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에카테린 2세가 이제 군대에 추대를 받아갖고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에카테린 2세는 러시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독일의 작은 그 나라 공국 출신의 그 공주야. 예. 근데 이제 들어왔는데 잘 적응했어요. 러시아 언어와 풍습을 잘 적응하고 그 자기가 독일이지만 러시아를 더 사랑하는 여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다르죠. 좀 성향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예, 좀 쉬었다가 예 같은 여제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